야, 반응 좋은데. 야, 야, 갑자기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 좋은데? 처음 느껴보는데. 자,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제 백그라운드가 좀 지저분해도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QR 체크를 꼭 해주시라고, 자, 저쪽 매니저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레이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저 클라우드 특강을 맡게 됐는데요. 자, 지금 왼쪽에 화면 보이죠? 제가 공유한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자, 제 세션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그래서 전반부의 세션 하나 할 거고요. 잠깐 쉬었다가 후반부의 세션을 또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좀 1 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좀 길지만 혹시나 좀 길 수도 있겠는데 좀 집중력이 떨어지실 수도 있지만 좀 참아 주시고요. 그리고 오후 2 시부터 시작하는 거라 좀 졸릴 수도 있지만 좀만 참아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옆에 혹시나 뭐 에너지 드링크라든가 커피 있으면은 막 들이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목을 인제 클라우드를 사용을 할 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것들이라는 제목, 약간 좀 도발적인 제목으로 써 봤습니다. 어 오늘 인제 이 세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제 애저 클라우드, 사실은 애저 클라우드뿐만이 아니고 쪼끔 이제 클라우드 전반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드릴 것 같아요. 드리고 이럴 때 인제 "클라우드가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은 하겠지만 어떤 부분에서 좋은지, 그리고 정말 좋은 것만 있는지, 정말로 클라우드를 씀으로 인해서 나한테 또는 내가 다니는 회사한테 아니면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지,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안 될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고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클라우드라는 약을 팔면서는 잘 얘기를 안 해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어차피 다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실제로 인제 회사를 운영을 하고 클라우드 시스템을 쓰다 보면은 항상 매일같이 맞닥뜨리는 일들이기 때문에 한번 '요런 관점도 있겠구나.'라는 걸 좀 고려해 보시 좀 생각해 보시라고 좀 내용을 마련해 봤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저는 저스틴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클라우드 아드보카스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제 소셜 미디어에서 막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는 중인데, 제 트위터 아이디는 이렇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에서 페이지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일리언 큐브 커뮤니티라는 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주기적으로 계속 새로운 콘텐츠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한번 구독해 보시고 궁금하시면 한번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단 참석하신 분들 대상으로 간단하게 어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뭐 설문조사라고 해 봤자 거창한 건 아니고요. 거기 채팅창에다가 막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클라우드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시는 클라우드는 뭘까? 뭐 뭐든 좋으니까, 뭐 드립도 좋으니까 한번 채팅창에다가 쫙 한번 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클라우드를 뭐 이렇게 생각한다.' 여기서 인제 지금 이 계시는 레이서분들 중에서도 클라우드를 인제 예전에 써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안 써 보신 분들 계실 거고, '클라우드가 뭔가요? 먹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하여튼 본인이 생각하시는 클라우드를 한번 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클라우드 하니까 구름, AWS, 클라우드는 아이클라우드. 자, 남의 컴퓨터를 내 것처럼 사용하는 거죠. 맥주. 잠깐만, 갑자기 맥주가 나오니까. 자, 레거시를 쓰지 않는 거, 가상 저장 공간, 물리 서버를 외부로 올려놓기, 구글 드라이브, 백업용, 컴퓨터 대여점, 서버 대여. 네, 맞네요. 자, 예, 많은 부분들이 인제 이렇게 쓰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되게 인제 다 맞습니다. 뭐 다른 얘기가 하나도 없고요. 다 맞고요. 그 이 중에서 인제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흔히 인제 네이버 클라우드 이런 거 쓰잖아요. 그죠? 네이버 드라이브, 원 드라이브, 그다음 구글 드라이브 뭐 이런 거 쓰시잖아요. 처음에 보통 클라우드가 나왔던 게 그쪽에서 인제 저장 공간을 내 하드 디스크 내가 갖고 있지 않고 어딘가에 저장을 하겠다. 그리고 거기 쓰겠다. 그런 개념에서 나온 게 사실은 처음에 클라우드라는 우리가 용어를 처음 접할 때 거의 그쪽에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애플 제품 쓰시는 분들은 아이클라우드 얘기 많이 하실 거고, 그다음에 지메일이나 구글 제품 쓰시는 분들은 구글 드라이브 하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이라든가 이거 쓰신 분은 원드라이브 쪽 얘기를 하실 거고,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인제 다음 클라우드니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걸 예전에 운영을 했으니까 이제 고런 식으로 아마 저장 공간의 어떤 확장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요. 근데 지금은 인제 거기서 더 나가서 굉장히 많은 다른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게 해서 그렇다면 인제 고런 쭉 여기서 인제 언급을 해 주신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의 인제 하나의 종류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 언급을 해 주신 것들 이외에 혹시나 아니면 포함해서 나는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을 했는지 해 보고 하고 있는지 예전에 했었는지 아니면 앞으로 사용할 예정인지 뭐 등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인제 채팅 한번 또 날려 주시면은 제가 한번 읽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이버 클라우드, AWS 라이트세일. 와 라이트세일까지 가는 거 보면은 굉장히 또 인제 쭉 깊게 들어가시는데요. GCP. 지금 보고 있는데 제가 애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애저는 딱 한 분 말씀해 주시네요. 슬픕니다. 여러분 애저 시간이에요. 농담이고요. 하여튼 인제 이만큼의 인제 얘기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역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게 인제 얘기를 좀 했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요 장표 요 인제 도표를 한번 보실게요. 요게 인제 2019 년에 클라우드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2020년 8 월에 가트너에서 집계한 내용인데요. 그럼 2020 년에 집계를 했으니까 인제 그 전해가 되겠죠. 2019 년에 시장 점유율인데 여기 인제 퍼센티지가 막 보이죠. 45%, 뭐 17.9%, 5.3% 쭈루룩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걸 보고 한번 어 예측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떤 게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을까? 인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이 인제 있잖아요. 아마존 뭐 애저, 구글 뭐 이렇게 있을 텐데 자 어떤 게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을까를 한번 예상을 해 보시고요. 아마 색깔로도 대충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아마존이 아마 아주르 예 아주르 괜찮습니다. 뭐 저쪽 이태리나 일본 애들은 그렇게 읽어요. 괜찮습니다. 그 그 아마존이 45%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아마존이 아무래도 이 클라우드 시장의 절대 강자니까. 근데 인제 이게 예전에는 거의 한 75% 였다가 지금 요렇게 줄어서 지금 이제 절반 이하로 인제 줄어든 상태고요. 그만큼 다른 데에서도 막 인제 추격해 오고 있겠죠. 두 번째로 큰 파일을 차지하는 곳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입니다. 애저가 한 17.9%, 한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되게 의외인 게 구글이 5.3% 예요. 구글이 5.3%고 중국의 알리바바가 9.1%, 중국의 텐센트가 2.8% 입니다. 토탈 해 가지고 한 12% 정도를 지금 중국에서 차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큰 퍼센트죠. 그러니까 알리바바랑 텐센트 같은 경우는 그 중국 시장만 사실은 대상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 시장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도 12%라는 어마어마한 이제 마켓 셰어를 차지하고 있고요. 인제 그 마켓 셰어를 차지하는 또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건 제 인제 그냥 추정이긴 한데 그 메이저 게임 퍼블리싱 회사들을 중국에서 많이 그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렇게 지분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그 지분을 통해서 그런 게임 퍼블리싱 회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그 게임 회사들의 어떤 클라우드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마 '중국 쪽에서 관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그 '대규모의 파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 그런 거랑 상관없이 구글은 그거보다는 인제 적습니다. 인제 고게 쪼끔 이제 약간 논란 포인트 중에 하나죠. 인제 고렇게 인제 마켓 셰어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재밌는 통계가 하나 있어요. 그 포춘 글로벌 500대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 삼성도 있고 뭐 인제 막 있어요. 그 2018년 현재 95% 이상의 포춘 500의 글로벌 회사들은 다 애저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제 이 말은 나머지 5%가 아마존 쓴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럼 아까 토피랑 그 차트랑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 하나 이상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다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업무에 아마존을 AWS를 사용하는 회사도 그 플러스 구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든가 하는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인제 저는 호주에서 일을 하다 왔는데
호주에서 제가 일을 할 때 호주는 그 아예 법으로 금융권 같은 경우 은행 같은 경우는 무조건 멀티 클라우드를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지어 놨어요. 즉 아마존만 쓸 수 없고 애저만 쓸 수 없고 구글만 쓸 수 없고 반드시 2개 이상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서비스를 진행을 해야 된다. 왜냐? 혹시나 모를 그 재난 상황에 재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런 규 그런 식으로 강제로 규정을 정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고런 저런 거를 다 따져 보면은 한 전 세계 95% 이상의 회사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는 것도 무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인제 간단하게 인제 클라우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의 퍼셉션 클라우드에 대한 퍼셉션에 대해서 한번 다뤄 봤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통계 자료를 한번 열어 봤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제가 이제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거는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게 이미 어떤 저장 공간의 확장의 개념으로서 클라우드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클라우드는 이제는 훨씬 더 그거보다 많은 다른 다양한 내용들을 커버를 하죠. 그러면 어떤 형태의 클라우드가 있는지 간단하게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통계를 인제 보여 드렸잖아요. 그거는 이 가상 머신에 대한 얘기예요. 가상 머신을 이용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할 때 그거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아마존이 45% 였다는 얘기고 이제 그 가상 머신과 근데 가상 머신을 사용하려면은 가상 머신에다가 거기다 인제 가상 네트워크를 붙여야 되고 그다음에 인제 사용자들이 접속할 수 있게끔 하는 뭔가 인제 방화벽도 설치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들을 일일이 다 설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IaaS 내지는 Infrastructure as a Service라는 인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인제 IaaS라고 보통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인제 요 IaaS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인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인프라스트럭처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버추얼 머신을 셋업해야 되고 내가 버추얼 네트워크를 셋업해야 되고 내가 어떤 그 보안 설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내가 모든 걸 다 세팅을 해야 됩니다. 모든 걸 다 내가 세팅을 해야 돼요. 그 얘기는 내가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반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가장 손이 많이 가는 타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서버에 업데이트가 생겼다? 그러면 서버 업데이트를 내가 해야 돼요. 만약에 보안 결함이 생겼다? 그럼 그 보안 결함에 대한 패치도 내가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런 관리 요소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고런 인제 장점이자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내가 관리를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문제 해결도 다 내가 해야 된다는 고런 인제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요 IaaS 기반이고요. 그러면은 좀 번거로워. 이게 좀 번거로울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인프라스트럭처라는 쪼끔 이제 추상화를 시켜 놓고 그건 인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이 하게 냅두고 우리는 그 안에다가 필요한 것들만 도커 컨테이너로 집어넣어서 관리를 하자라는 개념이 인제 또 나왔어요. 그 개념에서 나온 게 바로 카스 컨테이너 애저 서비스라는 겁니다. 즉 버추얼 머신은 이미 다 셋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버추얼 머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대신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구성은 컨테이너로 말아서 그냥 버추얼 머신에다 꽂아 넣기만 하면은 인제 그게 다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인제 딱히 구매할 필요도 없어요. 컨테이너가 우리는 컨테이너 여러 개를 같이 쓰고 싶은데 괜찮습니다. 컨테이너 몇 개를 다 같이 버추얼 머신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필요한 설정들만 웹 서버 관련된 컨테이너 하나,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컨테이너 하나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집어넣고 돌리면 되는 거죠. 즉 컨테이너 기반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고걸 가리켜서 카스라고 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컨테이너와 컨테이너를 엮어주는 그런 설정은 또 우리가 해야 되겠죠. 자 고것도 인제 고런 인제 그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컨테이너 관리하는 것도 귀찮다. 컨테이너 관리하는 것도 귀찮다.' 싶으면은 인제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는 그런 인프라스트럭처 단, 서버 단의 모든 어떤 설정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우리는 '우리 비즈니스만 잘 되면 좋겠어. 비즈니스 가치에 집중을 하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플리케이션 코드만 관리하면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나온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나온 게 바로 PaaS입니다. 플랫폼 애저 서비스라는 인제 고 관점인데요.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거의 인프라스트럭처
서버 단 이런 것들은 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다 해 줘요. 우리가 할 거는 애플리케이션 코드만 작성을 하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코드만 작성을 하고 그쪽 파스에다가 인스턴스에다 배포만 하면은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인제 편해지겠죠. 단 여기서는 우리가 그 인스턴스를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관리를 저쪽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세세한 설정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는 못 해요. 걔네들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다가 열어준 설정만, 열어준 그 설정 변경만 할 수 있지 그 나머지 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고런 또 인제 단점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파스 같은 경우는 인제 인스턴스 하나를 인제 열어서 거기다가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하는 거잖아요. 혹시나 트래픽이 몰린다라는 가정을 해서 트래픽이 한번 몰리면은 인스턴스를 하나 또 인제 열고 그 스케일링 아웃을 해야겠죠. 그런 스케일링과 관련된 얘기는 파스에서는 또 우리가 설정을 다 해 줘야 돼요. 거기까지는 거의 대부분 해결이 됐지만 고런 스케일링과 관련된 이슈는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사람 손이 거기서 좀 가겠죠. 고 정도의 까지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인제 편해지는 상황이 될 텐데 그러면 나는 스케일링도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나는 그 애플리케이션만 돌아가면 좋을 것 같아. 그게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FaaS, Function as a Service 내지는 서벌리스라는 개념입니다. 그 애플리케이션 앞에 인제 파스 같은 경우는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배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파스 같은 경우는 애플리케이션을 또 잘게 쪼개요. 잘게 쪼개서 펑션 하나, 메소드 하나, 하나하나를 배포를 하는 게 바로 애저 펑션 인제 그 애저 펑션과 같은 서벌리스 애플리케이션입니다. 펑션 단위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IaaS 같은 경우는 버추얼 머신 단위로 인제 돈을 우리한테 차지한단 말이죠. 카스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단위로 차지를 해요. 파스 같은 경우는 인스턴스 단위로 차지를 합니다. 근데 파스 같은 경우는 서벌리스 같은 경우는 그 펑션 단위로 그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돈을 우리한테 그 뜯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우리한테 돈을 차지하는 방식은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실행을 시켰느냐, 그리고 펑션을 몇 번을 실행을 시켰느냐, 고 실행시키는 만큼만 이제 돈을 지불을 합니다. 그리고 트래픽이 막 몰린다 하면은 알아서 이게 스케일링 아웃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냥 우리는 그 펑션 메소드 하나만 바로바로 배포를 해 버리면 되기 때문에 마이크로 서비스에 굉장히 인제 특화가 되겠죠. 근데 그런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관리 포인트가 거의 없습니다. 관리 포인트가 거의 없다는 고런 식이 되는 게 바로 이 서벌리스 아키텍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기 인제 윤수진 님께서 쭉 IaaS, 카스, 파스, 파스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셨네요. 자 네 "버추얼 머신이 뭔가요?"라고 하셨는데 버추얼 머신은 인제 가상 머신이라고 하는 건데요. 거기 가상 버추얼 머신 번역하면 가상 머신이지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 컴퓨터가 또 하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인제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 관리 포인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관리 포인트가 어디에 더 중점이 들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게 인프라스트럭처를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갈수록 왼쪽으로 갈수록 인프라스트럭처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는 게 되겠고요. 오른쪽으로 이제 서벌리스 쪽으로 갈수록 코드 자체에만 그 관리를 하는 코드 자체만 관리를 하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반대로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그 인프라스트럭처의 추상화 수준이 IaaS 쪽으로 갈수록 낮습니다. 낮다는 얘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높다라는 얘기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해 주는 부분이 많고 내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 주니까 좋은 거지만 나쁜 쪽으로 얘기를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반면에 그 추상화 수준이 낮다는 얘기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해 주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가 돼요. 반면에 내가 거의 내 모든 걸 다 한다는 얘기죠. 내가 모든 걸 다 제어할 수 있고 단지 반면에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되고 하는 고런 이제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추상화 수준이 낮다 높다 내지는 관리 대상 포인트가 인프라냐 코드냐 이게 그러면은 IaaS가 가장 안 좋고 뭐 서벌리스가 가장 좋은 건가요? 아니면 반대로 서벌리스가 가장 안 좋고 IaaS가 가장 좋은 건가요?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비즈니스가
어느 쪽에 가치를 두는가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하면 알맞은 걸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내가 어떤 스타트업이나 내가 다니는 회사가 인프라스트럭처를 관리해 주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렇다면은 아이다스 쪽이 훨씬 더 낫겠죠. 왜냐면 그쪽 인프라스트럭처를 관리를 해 주는 회사니까. 근데 내가 다니는 회사가 내가 일하는 곳이 뭔가 어떤 '하이 레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인프라스트럭처는 내 관심 대상이 아니니까 그때는 또 인제 다른 쪽을 채택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아 클라우드로 우리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싶은데 어떤 걸 쓰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의외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뭐 할 수 있는 대답이 사실은 케바케란 밖에 없어요. 정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요. 그거는 "여러분께서 어떤 걸 서비스하시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3 가지 정도를 인제 고민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3 가지를 고민을 해 보시고 그 3 가지 안에서 최적의 방향을 찾아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비즈니스의 가치는 어디인가? 그리고 내가 그만큼의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가? 그리고 내가 그 돈과 그걸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가? 이 3 가지를 고려를 해 보시면은 내가 어떤 형태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써야 되는지가 결정이 될 거예요. 아마 요거는 여러분이 만약에 '스타트업을 운영을 하실 거다.'라는 계획을 나중에 이 과정이 끝난 후에 갖고 계시다면은 여러분들이 C 레벨의 누군가가 될 텐데 그 C 레벨의 그 결정권자가 요런 것들을 인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뭔가 결정을 할 거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참여할 수 있는 위치가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요 3 가지를 충분히 고려했는지 결정권자와 논의를 하셔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건 굉장히 인제 중요한 포인트 같고요.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인제 말씀드릴 거는 그렇다면은 제가 인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인제 막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그럼 실제로 그럼 그거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활용을 했니?" 라고 인제 그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그래서 한 3 가지 사례 정도를 준비를 해 왔습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조인하기 전에 인제 호주에서 한 15 년 16년 일을 하면서 인제 있었는데 마지막 회사에서는 저 인제 딜로이트에 있었거든요. 그 딜로이트에서 수석 컨설턴트로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로 조인한 케이스인데 이제 그때 컨설팅을 하면서 여러 다양한 형태의 그 회사들을 컨설팅을 해 줬습니다. 이제 스타트업 컨설팅을 한 것도 인제 그중에 하나고요. 스타트업 컨설팅을 했는데 요거는 인제 회사 차원에서 한 건 아니고 그냥 제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인제 해준 컨설팅이긴 한데 어쨌든 스타트업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려 볼게요. 호주에서는 레그테크라는 스타트업 인더스트리가 굉장히 지금 막 부밍하고 있습니다. 레그테크가 뭐냐면은 어 어떤 비즈니스가 있잖아요. 어떤 특정 업종에 인제 일을 하는 특정 업종을 타깃으로 하는 비즈니스가 있는데 그 업종마다 업종에 특화된 어떤 규정 같은 것들이 있어요. 법률이라든가 뭐 세금 관련된 얘기 아니면은 뭐 노동법과 관련된 얘기 뭐 하여튼 다른 여러 가지 인제 법률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법률들이 사실 법규들은 일반인들이 알기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회사를 운영을 하다 보면은 내가 정말로 규정대로 잘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가 긴가민가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레그테크 스타트업은 어떤 걸 해 주냐면은 그럼 각각의 그 어떤 회사들의 그 상태를 쭉 점검을 해 보고 "니네들이 이런 식의 이제 현재는 이런 식의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그거를 쪼금 더 효율화시킬 수 있는 법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자동화하면 참 좋다." 뭐 이런 것들을 인제 서비스를 해 주는 게 레그테크거든요. 근데 그때 레그테크 스타트업을 했던 친구가 마크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물론 실명은 아니에요. 실명은 아니고 네 마크라는 친구가 있었고 이제 스타트업 비즈니스를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이 레그테크가 호주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게 호주는 요식업이 굉장히 발달을 했는데 이 요식업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요주의 국세청에서 요주의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워낙에 탈법이라든가 워낙에 탈세라든가 이런 게 많아서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잘 잡은 거죠. 비즈니스 모델을 굉장히 잘 잡았습니다. 그래서 레그테크 특히나 인제 어떤 걸 했냐면은 최저임금이라든가 인제 알바들 최저임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지켜서 주고 있느냐 안 주고 있느냐. 그다음에 뭐 주말에 뭐 주말에 야간 수당 뭐 특근 수당 이런 것들을 제대로 주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 로스터 같은 건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국세청에서 제대로 보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사실은 잘 몰라서 그걸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타겟을 잘 잡았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다 자동화를 시켜주겠다. 내가 들어가서 니들 거 하나하나 챙겨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를 그냥 이 프로세스만 타면은 자동으로 다 해결이 되게끔 해주겠다라는 쪽에서 잘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치를 잘 했어요. 피치를 잘 하고 관심 있어 하는 투자자로부터 한 3만 불, 초기에 한 3만 불 정도를 투자를 받았습니다. 신났죠? 3만 불 투자받기 쉽지가 않은데. 그래가지고 마크 이 친구는 이제 바로 막 가상머신 셋업하고 인프라스트럭처 셋업하고 애플리케이션 이제 엔지니어 구해서 애플리케이션 개발하고 막 했어요. 프로토타입이 나왔습니다. 대박이 났어요. 이제 그 투자자들 앞에서 막 피치를 하고 했는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투자자들이 이제 여기저기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 잠재 고객들이죠. 잠재 고객들에게 이제 이걸 막 퍼뜨렸어요. 퍼뜨려서 이제 막 트래픽이 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트래픽이 몰려서 서버가 터졌어요. 서버가 터졌습니다. 근데 이제 스타트업에서 서버가 트래픽이 몰려서 서버가 터졌다라는 얘기는 대박의 신호죠. 대박의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그래서 서버 대수를 늘렸습니다. 서버 대수를 늘렸어요. 그러면 계속 서비스가 이제 계속 트래픽이 늘어나는 거예요. 너무 좋죠. 마크는 막 입이 막 귀에 걸렸어요. 그래서 서버가 또 터졌습니다. 서버가 또 터졌어요. 너무 물려서. 그러니까 이제 고민에 빠졌죠. 야, 이거는 계속 무한대로 서버를 내가 늘려야 되나? 이제 고민에 빠진 거예요. 버추얼 머신 막 해가지고 스케일링 아웃하고 막 트래픽이 몰릴 때마다 서버 인스턴스 하나씩 늘리는 거예요. 계속 늘리는데 언제까지 늘릴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또 무한정 늘리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 또 트래픽이 빠질 텐데 그럼 그 시점에는 어떻게 그 시점을 알고 서버를 하나를 뺄까? 왜냐하면 서버 하나하나가 돈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돈이 다 말랐습니다. 초기 투자금이 다 말랐어요. 말라서 더 이상 서버를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되게 안타깝죠. 딱 최초 그 프로토타입이 이제 완성 직전인데, 그래서 딱 시장에다 MVP를 보여주기 딱 그 직전인데 서버를 더 이상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뭐가 문제였을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게 사실 이 레그테크 스타트업의 핵심은 서버 쪽이 아니었어요. 인프라스트럭처 쪽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가상머신을 셋업하지 않고 그냥 파스 기반으로 해서 애플리케이션만 개발을 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랬다면은 일단은 비용이 굉장히 싸게 맥힙니다. 왜냐하면은 인프라스트럭처 관련된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그쵸?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개발을 할 수 있었을 거고 인프라스트럭처 엔지니어도 필요 없겠죠. 인프라 걱정 없이 애플리케이션만 개발을 하면 됐어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 도메인 로직만 집중을 하면 녹일 수 있으면 되니까 비즈니스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었을 거고요. 이제 그럴 수 있었는데 초반에 투자를 받고 막 신나서 막 버추얼 머신 설치하고 하는 본업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에 돈을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작 필요할 때 돈이 말랐죠. 그래서 여기서 배운 어떤 레슨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저는 이제 이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버추얼 머신 깔지 말고 그냥 애플리케이션 웹앱 인스턴스나 앱 서비스나 이런 걸 사용해서 애플리케이션만 개발해서 올려라. 그게 너한테 싸게 맥힐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쪽 이제 엔지니어가 하려면은 처음부터 쫙 셋업해야죠. 해가지고 뭐 그러시다면 그러세요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넘어갔는데 나중에 봤더니 결국은 그게 일종의 패착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두 번째 투자를 겨우겨우 받긴 했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회사는 이제 버추얼 머신이나 이런 걸 다 버리고 이제 파스로 넘어와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계속 이제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순간의 선택이 어떤 우리의 비즈니스 가치와 돈과 시간이라는 그 측면에 있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꽤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클라우드의 종류를 선택을 할 때는 계속 말씀드렸죠. 그 세 가지 포인트. 비즈니스, 돈, 시간. 요거를 꾸준히 충분히 고민을 해 보신 후에 선택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겠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이제 나중에 이제 취업을 하셔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된다면은, 그런 포지션이 된다면은 반드시 요 세 가지를 고려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스타트업을 운영을 하시는데 '이런 걸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스타트업들을 전문적으로 컨설팅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뭐 컨설팅이라고 해서 다 도둑놈들은 아니니까요. 그 해 보시고 꼭 보시면은 한번 전문가들과 상담해 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는 자기네들은 스스로 그 남반구의 가장 큰 호텔 리조트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크긴 커요. 진짜로 크긴 크고, 저는 이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를 리딩 한 1년 정도, 1년 쪼끔 넘게 리딩을 하면서 인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인제 워낙에 오래된 비즈니스예요. 거의 한 30 년? 30 년이 뭐야? 엄청 넘었지. 뭐 리조트 호텔 체인 그쪽이니까. 엄청나게 오래된 비즈니스고 해서 시스템을 인제 쫙 그때부터 인제 구축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레거시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건 뭐 그냥 몇십 년 동안 운영이 되는 시스템도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제가 봤던 것 중에 가장 오래된 시스템은 20년 넘게 운영이 되는 거였습니다. 20년 넘게 그냥 운영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20년 넘게 운영이 되는 게 한 번도 뻗은 적이 없죠. 뻗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스 코드도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돌아가니까 '아 돌아가나 보다.' 하고 냅두는 거예요. 소스 코드도 없었고, 그다음에 관련된 문서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고 애플리케이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단은 돌아가니까 어떻게 뜯어 고칠 수가 없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또 돌아가는지를 몰라서 뜯어 고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가 어쨌든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면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다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데이터가 뭔가 좀 못마땅하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 아웃풋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그 패치 위주의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인제 그게 인제 레가시 애플리케이션들의 단점이라면 단점인 건데요. 굉장히 오래된 애플리케이션들이잖아요. 근데 인제 그 한국과는 다르게 호주 같은 경우는 그래 오래된 애플리케이션도 잘 작동만 하면은 건드리지 않아요. '뭐 잘 돌아가는데?' 이러면서 굳이 건드리지 않고 뭔가 필요하다면 그 앞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덧대는 고런 형태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선호를 하다 보니까 레가시 애플리케이션이 막 수백 대가 되는 거예요. 수백 개의 애플리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 회사는 호주 멜버른에 본사가 있었고요. 인제 멜버른 그 오피스 안에 인제 수많은 시스템들이 인제 안에서 돌아갑니다. 온프레미스에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호주 퍼스, 그리고 시드니, 요 두 군데에 또 오피스가 있었어요. 이제 지사가 있어서 고 세 개, 멜버른을 포함한 각각의 인제 퍼스와 시드니에도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었고, 그 세 군데의 시스템들은 다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각자 인제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그 지역별로 시스템들은 요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었어요. 그림을 인제 설명을 해 드리자면은 요 가운데 인제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인제 애플리케이션이 하나 있잖아요. 여기 보면 애플리케이션이 또 하나 있단 말이에요. 요 두 개의 애플리케이션들끼리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때는 XML 웹 서비스, 흔히 SOAP이라고 불리는 XML 웹 서비스를 이용을 했고요. SOAP이 안 되는 것들은 이제 파일 서버 같은 걸 통해서 엑셀 파일을 던져 준다거나 하는 엑셀 파일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 브로커나 이런 걸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았습니다. 이게 인제 하나의 멜버른 오피스 안에서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애플리케이션 간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멜버른과 퍼스, 뭐 멜버른과 시드니, 아니면 시드니와 퍼스, 요 사이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그 데이터를 주고받는 게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수백 개의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이다 보니까 언제 만들어지고 누가 만들어지고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만들었냐에 따라서 그 언어도 다 달랐어요. 어떤 거는 .NET, 어떤 건 자바, 어떤 건 파이썬, 어떤 건 PHP, 굉장히 다양한 언어로 만들어졌었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유지 보수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었겠죠. 아무래도 회사 입장에서는
모든 언어를 다 할 수 있는 골고루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특정 언어를 위해서는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는 특정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갖고 했었고 제가 이 프로젝트 전에 참여했던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심지어 2016년인데도 코볼을 쓰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레가시들이 많았는데 너무나 유지 보수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회사는 요런 레가시 시스템들을 그러면 이제는 때가 됐다. 자, 클라우드로 이전을 하자. 클라우드로 이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이전을 하면서 언어는 단넷으로 가자. 그래서 단넷으로 대동단결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로 딱 전화를 했습니다.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했는데 워낙에 레가시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빅뱅의 형태로 한 번에 빵 하고 옮길 수가 없어요. 옮길 수가 없어요. 한국처럼 막 차세대 뭐 해가지고 한 번에 왕창 옮기고 이런 건 절대로 가능한 시스템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위험 부담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이동하지 않고 그 시스템 통합 파이프라인만 있었어요. 아까 그림 보시면은 중간에 이제 XML 웹 서비스 있었죠. 그다음에 그 이제 어떤 파일 서버라든가 데이터 이렇게 통합해 주는 거. 그런 파이프라인들만 우선은 파이프라인만 이전 클라우드로 이전을 시키자. 그리고 그게 잘 되면은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옮겨가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그렇다면은 아이아스로 갈 것인가, 파스로 갈 것인가, 서버리스로 갈 것인가. 요 인티그레이션 파이프라인이 분명히 그 자체도 어떤 이제 애플리케이션인데 예전에 온프레미스 돌아갔단 말이죠. 온프레미스 서버에서 돌아갔습니다. 그럼 그 서버를 버추얼 머신 이미지를 그대로 들어서 클라우드에 아이아스로 바로 꽂아놔서 이전을 할 것인가. 굉장히 쉬운 방법이죠. 아니면은 그 애플리케이션, 인티그레이션 애플리케이션의 코드만 들어서 파스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애플리케이션 코드의 그 각각의 펑션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다 쪼개서 서버리스로 방식을 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고민을 하더라고요. 세 가지를 고민을 하는데 그 회사의 전략적인 결정은 서버리스였습니다. 기왕 하는 거 클라우드의 장점을 최대한 한번 누려보자 해서 서버리스 방식으로 이제 가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요 그림 있죠? 요렇게 중간중간에 애플리케이션과 애플리케이션 사이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인티그레이션 파이프라인 부분을 이렇던 아키텍처가 이렇게 바뀐 거죠. 이렇게 해서 애저 서비스 버스, 그다음에 애저 로직 앱, 그다음에 애저 펑션 등의 서버리스 그 애저의 서버리스 제품군으로 싹 다 바뀌었어요. 요걸 통해서 이제 각 애플리케이션 사이에 데이터와 그리고 메시지를 주고받는 형태로 전환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멜버른, 퍼스, 시드니 요 세 개의 오피스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도 똑같이 서버리스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서버리스 형태로 다 전환이 됐습니다. 이렇게 전환이 되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인티그레이션을 위해서 온프레미에 서버를 구입을 해야 되는데 서버는 하드웨어잖아요. 하드웨어 구입 비용 분명히 존재하고요. 하드웨어는 사는 순간부터 감가상각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순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서버 구입비, 서버 유지 보수비가 필요가 없어졌죠. 클라우드에 다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서버 자체가 이제 버추얼 머신이건 뭐건 다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아무것도 이제 그거 관련된 아무 게 필요 없죠. 서버 업그레이드 할 일도 없죠. 그 다음에 그 서버에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들의 라이센스를 살 필요도 없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라이센스도 필요 없죠. 그 다음에 그 서버들을 관리할 유지보수 인력도 필요가 없어졌죠. 회사 입장에서는 단지 애플리케이션만 온프렘에서 서버리스 방식으로 클라우드로 옮겼을 뿐인데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비용 절감이 훅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사실 싫어할 필요가 없었죠. 싫어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물론 애플리케이션을 쪼개고 다시 리아키텍처링을 해서 클라우드로 옮겨가는 거기서 페인 포인트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그것과 이 다른 부분에 이런 여러 가지 비용 부분을 이렇게 저울질을 해봤을 때 훨씬 더 이쪽 부분이 더 이제 유리하더라라는 결정을 이제 내리고 간 거죠. 오로지 내가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이다 보니까 내가 실행한 만큼만 돈을 내면 되는 그런 구조로 바뀌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인프라 유지 보수하는 인력도 필요가 없고 전체적으로 애플리케이션만 짜고 배포하는 데브옵스 인력만 남게 되면서 굉장히 인력에 대한 비용 절감도 많이 이루어졌죠.
단지 어떤 하드웨어라든가 이런 쪽에서 비용 절감뿐만이 아니고 인력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굉장히 비용 절감이 이루어져서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도 요 이전 작업을 하는데 시스템 통합 부분만 이전 작업을 하는데 한 1년 정도가 걸렸어요. 제가 인제 그 들어가서 있던 그 프로젝트 기간 동안 내내 이전 작업만 했고요. 고 시스템 통합 파이프라인 이전 작업이 지금 성공적으로 끝나서 인제 전체적으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가 모듈화가 됐습니다. 왜냐면은 서벌리스로 옮아가면서 거기를 떼냈잖아요. 그전에 떼내기 전에는 어느 한쪽의 애플리케이션에 변경 사항이 일어나면은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항상 영향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 이거 변경할 거야." 그러면 "가만히 있어 봐, 가만히 있어 봐. 그거 변경하면 우리도 막 이거 바꿔야 되는데 우리 당장 그거 못 바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네가 참아." 뭐 이런 식으로 부서 간에 막 인제 그런 어떤 정치라든가 알력 같은 것도 있었는데 이제는 중간에 인티그레이션 파이프라인을 훅 떠 버렸으니까 이쪽 애플리케이션과 이쪽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타이트한 의존성이 사라진 거예요. 디커플링이 완전히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하든 여기서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하든 크게 문제가 없어진 거예요. 굉장히 모듈화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아키텍처가 싹 바뀌면서 이 모듈화가 진행이 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아 인티그레이션 파이프라인을 클라우드로 이전을 하면서 굉장히 우리 시스템 전체의 어떤 유연성이 높아졌구나.'라는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아들여서 그 지금 계속해서 하나둘씩 그 지금 온프렘에 있는 그 레가시 애플리케이션들을 계속 이제 클라우드로 이전을 하는 작업을 인제 하고 있어요. 저는 인제 이미 인제 그 프로젝트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냥 "계속 진행 중이다."까지만 알고 있고 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굉장히 유의한 결과를 인제 가져왔었어요. 자 또 한 가지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또 인제 제가 참여했던 프로젝트 중에 와이너리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자 호주 와인 유명한 거 아시죠? 혹시 와인 좋아하시는 분 계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호주 와인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지만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그 프랑스 와인만 좋은 거 아니니까 한번 시간 되시면 여유 되시면 호주 와인 한번 드셔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슈라즈. 어. 황정우 님 슈라즈 좋다고 나오셨네요. 맞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와이너리의 프로젝트를 들어갔었어요. 와이너리 프로젝트에 들어갔습니다. 130년 정도 된 굉장히 오래된 와이너리 회사예요. 처음에 형제 둘이서 인제 패밀리 비즈니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와이너리잖아요. 농업이란 말이에요. 농업 기반의 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 기반의 회사니까 이 회사의 코어 밸류는 말 그대로 인제 포도란 말이에요. 포도를 얼마나 잘 만들어내느냐, 포도를 얼마나 퀄리티 있게 만들어내느냐, 포도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느냐 이게 인제 이 회사의 핵심 역량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IT 관련된 거는 사실은 이 회사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규모가 점점 비즈니스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그걸 수작업으로 관리가 힘들어서 인제 IT를 도입한 거일 뿐이지 이게 IT가 이 회사의 코어 밸류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회사 입장에서는 '굳이 IT를 뭐 우리가 하느냐. 그냥 외주로 줘 버리면 되지.' 하고 외주를 줬습니다. 근데 그 본업이 IT가 아니다 보니까 외주를 주는 건 굉장히 제대로 된 접근 방식 중에 하나예요. 이제 서양권에서는 서양에서는 그 회사 정보화 단계를 한 3 단계로 구분하거든요. 한 3S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소스, 아웃소싱을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회사에 필요한 뭔가 있을 때 정보화 시스템 관련해서 뭐가 필요할 때 일단은 외주를 줘요. 외주를 주고 거기서 관리를 하게 합니다. 근데 외주를 주는 게 뭔가 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쪼끔 부담스러울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보안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럴 때는 이미 잘 돌아가고 있는 솔루션들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솔루션들을 구입을 해서 해서 그걸 어느 정도 살짝 인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인제 사용을 하는 편인데 그 커스터마이징의 정도가 너무 세서 도저히 '기존 솔루션으로는 우리 회사의 업무를 추진을 못 하겠다.'라는 판단이 든다면은 그때 가서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해요, 인하우스에서. 실제로 개발을 진행을 합니다. 즉 요 순서로 가요. 아웃소싱을 처음에 주거나 안 되면은 솔루션, 안 되면 서비스. 그래서 보통 3S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보통 이제 이런 순서로 접근을 하는데 어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와이너리 입장에서는 처음에 일단 외주를 준 거죠. 외주를 주니까 굉장히 일반적인 접근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인제 이 회사의 문제는 IT가 본업이 아니다 보니까 다 외주를 줬단 말이에요. 턴키로 외주를 주다 보니까
그 회사 내에 IT 오퍼레이션 하는 사람이 분명히 한두 사람이 있어야 돼. 왜냐면은 외주를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사람이 없은 거예요. 제대로 관리 있어도 제대로 관리를 못한 거죠. 못하고 이 외주 회사는 '아싸, 호구 물었네.' 해 가지고 돈을 거의 눈먼 돈을 그냥 받아서 사는 거예요. 거의 13년 14년 동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회사는 단지 그 아웃소싱 회사는 그걸로만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와이너리도 인제 외부 감사를 받았겠죠. 외부 감사를 받고 나서 보니까 감사 결과가 "IT 시스템에 제대로 된 투자를 해라."라는 그 감사 결과가 나와서 인제 와이너리 그 회사의 인제 그 경영진이 '아 그렇다면은 우리도 인제 제대로 좀 이쪽에 투자를 해 봐야겠구나.'라고 결정을 내리고 인제 봤습니다. 보고 나서 인제 자기네 그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한번 조사를 해 봤겠죠. 그 회사는 일단 그 ERP 시스템으로 오라클 JD 에드워드라는 걸 썼었어요. SAP가 굉장히 유명하긴 하지만 뭐 다른 것도 많습니다. SAP나 뭐 다이나믹스 같은 것도 있지만 이 회사는 이제 오라클의 JD 에드워드라는 걸 썼었어요.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로는 마젠토라는 그 굉장히 유명한 그 온라인 쇼핑몰 솔루션이 있어요. 마젠토라는 걸 썼고요. 그다음에 인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 와이너리 그 레스토랑도 있고 숍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인제 포스 있잖아요. 그 인제 그 매출을 해 주는 거. 그 포스 시스템도 있었단 말이죠. 고 시스템 요 세 가지 그 시스템이 서로 이제 유기적으로 연동이 돼야 되는데 이 아웃소싱 회사가 굉장히 옛날 방식으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기능이 있거든요. 있는데 마젠토에서 데이터 그 매출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엑셀로 받아서 ERP에다 꽂아 넣는 겁니다. 그리고 오라클의 그 ERP에서는 그 재고 데이터를 다시 엑셀로 받아 가지고 마젠토에다 꽂아 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간에 수작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포스에서도 매출 데이터가 나와서 오라클로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또 오라클에서 재고 데이터 받아 가지고 다시 포스로 꽂아 놓고 하는 굉장히 수작업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수작업을 외주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고 다 자동화시켜라.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라."라는 감사 결과로 해서 인제 저희한테 그 제가 다니던 회사에 이제 그 의뢰가 들어왔고 제가 또 그 프로젝트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이 전자상거래 시스템과 ERP 시스템을 통합을 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인제 요 엑셀 파일 부분 보이시죠? 여기 엑셀 파일 부분 보이실 거예요. 요 엑셀 파일 부분을 요렇게 서버리스 형태로 싹 바꿔 버렸습니다. 요게 결국은 인제 엑셀 파일이 결국은 그 데이터였고 데이터를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주고받는 거였는데 그거를 애저 서비스 버스와 로직 앱 그리고 애저 펑션 요 형태로 해서 서버리스 형태로 다 교체를 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는 마젠토에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실시간으로 어떤 물건 구입이 일어나면은 그 매출 데이터가 ERP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들어가고 실시간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재고가 업데이트가 돼서 자동으로 포스와 마젠토의 그 온라인 쇼핑몰에 다 반영이 되는 고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잖아요. 간단한 건데 여기서는 이 외주 회사가 그걸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바꿨던 고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게 와이너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도가 얼마나 많냐, 포도가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이 그 한 해의 어떤 매출이 결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포도밭이 뭐 몇만 평이 되니까 그 포도밭에다가 IoT 장비를 막 설치해서 그 데이터를 인제 모아 보는 고런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포도의 그 포도의 질을 결정한 그 해의 포도가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는 거는 요 네 가지 요소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얼마나 비가 많이 맞냐 강우량, 그리고 포도밭 땅의 온도가 얼마나 되느냐 지열, 그리고 그 포도송이에 꽃이 맺혔을 때 그 개화가 될 때 그때 포도송이의 개수는 몇 개냐, 그리고 인제 그 꽃이 떨어지고 이제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됐을 때 그걸 불회종이라고 하거든요. 그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됐을 때 각각의 포도송이 하나하나가 붉은색으로 인제 바뀐, 즉 당도가 쫙 올라가서 붉은색으로 바뀌는 그런 포도알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느냐. 요 네 가지 팩터를 갖고 인제 그 해의 어떤 작황을 결정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게 예측이 된다면은 이미 인제 데이터가 매년 있으니까 그게 예측이 된다면은 그 예측 결과에 따라서 그 포도밭에서 인제 그 포도를 딸 인부들을 인제 수급을 해야 되고 컨트랙터를 수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트랙터라든가 그런 장비도 인제 수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올해는 빈티지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도 결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펼쳐야 될지 마케팅 전략도 수립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된단 말이죠. 요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그쵸? 근데 그거를 전문적으로 그 포도 재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아예 영어로 용어가 따로 있더라고요. Horticulturist라고 해서 용어가 따로 있어서 요 사람들은 그것만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수만 평의 포도밭을 매일 일일이 걸어 다니면서 그 쫙쫙한 라인을 걸어 다니면서 일일이 포도송이를 세고 땅에 꽂아서 이렇게 온도도 재보고 뭐 비도 강수량도 체크하고 그 사람들이 다 했단 말이에요. 수작업으로 다 했어요. 일일이 다 노트에 적고 사무실에 와서 엑셀로 옮기고 뭐 이런 작업을 다 했는데 자 그러지 말고 포도밭에다가 IoT 센서를 다 박아 놓자. 쫙쫙쫙 땅에다 박아 놓으면은 그 센서가 땅의 온도를 측정을 해서 바로 인제 애저 클라우드로 쏴 줄 거고 그다음에 기상청에서 데이터를 API로 받아와서 강우량 데이터를 받아와서 그걸로 활용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포도송이 Horticulturist 같은 경우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 포도송이마다 개수만 측정을 하면 되고 개수 측정하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인제 스마트폰 앱으로 해서 바로 데이터를 보내면 되니까. 그래서 인제 요렇게 하니까 굉장히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시간도 많이 빨라졌죠. 자 그래서 그렇게 모아진 데이터를 이제 요런 식으로 인제 그 시각화를 시킨 거예요. 요거는 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거랑 상관없는 저 인제 외부로 공개할 수 없는 자료였기 때문에 제가 갖고 올 수 없어서 그냥 샘플로 그냥 갖고 온 있는 데이터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시각화를 해서 그러면은 쫙 그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 인제 어떤 추세라든가 이런 리그레션 그래프 같은 게 나오니까 그거를 통해서 5년 전에는 얼만큼이었고 3년 전에는 얼만큼이었고 작년에 얼만큼 2년 전에 얼마고 작년에 얼마였으니까 '올해는 이쯤 되겠구나.'라는 게 예측이 되잖아요. 그 예측치를 바탕으로 해서 인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 사람들을 수급한다든가 뭐 장비들을 수급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했겠죠.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POC까지만 하고 사실은 빠졌습니다. 빠졌고 인제 그 뒤로는 어떻게 됐는지 소식을 한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소식을 못 들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의 데이터를 근데 IoT 장비까지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고런 이제 작업들을 했었어요. 이제 고런 어떤 실무 사례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요 첫 번째 세션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고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그 다뤘던 얘기는 클라우드의 4 가지 형태에 대해서 다뤄봤죠. IaaS, CaaS, 그다음에 PaaS, 그다음에 서벌리스 내지는 FaaS 이렇게 4 가지 형태를 다뤄봤고요. 이 4 가지 형태를 언제 어떤 시점에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어 뭐 어떤 게 하나가 더 다른 거에 비해 더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아니니까 적절하게 클라우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반드시 비즈니스의 가치 그리고 시간 그리고 돈 요 3 가지의 팩터를 잘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리고 3 가지 실제 그 제가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실제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택을 하고 그거를 업무에 활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간단하게 퀴즈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 마무리 퀴즈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언급한 자 댓글창에다 써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클라우드 형태가 아닌 것. 자 1 번 IaaS, 2번 PaaS, 3번 CaaS, 4번 SaaS 어떤 걸까요? 어 어우.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언급하지 않은 거는 SaaS예요. 근데 SaaS도 사실은 클라우드 형태가 맞습니다.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클라우드 형태가 맞긴 한데 오늘 제가 언급했던 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클라우드 선택의 고려 요소가 아닌 것은 자 1번 돈, 2번 고객, 3번 비즈니스 가치, 4번 시간. 자 어떤 걸까요? 아 역시 우리는 객관식이 강해요. 그죠? 자 그 네 맞습니다. 비즈니스 가치와 돈과 시간을 고려를 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클라우드를 선택할 거고요. 고객은 뭐 중요하죠. 고객은 중요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쓰고자 하는 클라우드를 선택하기 위해서 고려할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인제 참거짓이에요. 참거짓이에요. 자 2020년 가트너 발표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에서 구글은 알리바바보다 높은 점유율을 차지했다. 거짓. 네. 다 거짓 가네요. 자, 자 거짓입니다. 거짓, 거짓. 자 알리바바랑 텐센트 알리바바 9. 몇 %였고 구글이 5. 몇 %였죠? 자. 자 회사의 IT 운영 전략을 모두 고르시오. 네. 1번 아웃소싱, 2번 솔루션, 3번 서비스, 4번 세 가지 모두.
네, 맞습니다. 순서가 있다고 했죠. 맨 처음에 소싱을 주고 소싱이 안 될 것 같으면은 솔루션으로 가고 솔루션이 안 될 것 같으면 서비스를 하지만 결국은 이 세 가지 전략을 어쨌든 그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세 가지 모두가 맞을 거예요. 자, 이외에도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다가 인제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오늘 인제 제가 막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도 그 애저 클라우드 전반적으로 어떤 애저 클라우드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어떤 제품이라든가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그 가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요 문서 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여기 링크 보이시죠? aka.ms/alice/docs 거의 모든 문서가 한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어 울렁증이 있으신 분들도 부담 없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고 그다음에 그럼 난 문서를 다 본 다음에 '나는 쪼금 더 공부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열심히 우리 레이서분들 열심히 인제 앨리스에서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 이외에 '나는 쪼금 더 내가 클라우드에 대해서 쪼금 더 자세하게 학습을 좀 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여기 aka.ms/alice/learn에 가 보시면은 자습할 수가 있어요. 자기 페이스로 쭉 공부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뤘던 뭐 서벌리스 얘기, 그다음에 뭐 IaaS 얘기, 카스 얘기 다 나오니까요. 한번 보시면 관심사에 따라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를 통해서 자격증 공부 필요하시다라면 자격증 공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완전 무료고요. 완전 무료입니다. 이제 로그인 같은 거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혹시나 로그인 하시면은 뭐 다른 혜택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알아서 하시고 하여튼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세션입니다. 첫 번째 세션 끝났고요. 잠깐 한 3분 정도? 3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세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쉬었다가 다시 올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30분 남았습니다. 30분 남았으니까 후루룩 또 빨리 진행을 해야죠. 자, 그러니까 조금 아까까지는 클라우드, 그러니까 굳이 애저 클라우드가 아니더라도 클라우드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어요. 클라우드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말씀을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다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어느 정도 개발자 분들하고 조금 더 가깝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굳이 뭐 또 제가 많이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우리 레이서 분들이 크게 기획자 커리어로 가실 분들, 개발자 커리어로 가실 분들이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 세션은 조금 더 기획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발자분들이 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물론 개발자분들이 도움을 주셔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자, 그래서 제목을 파워 플랫폼이 퓨전 개발자를 만든다 라고 이제 잡아왔습니다. 그거죠. 그거 혹시나 요 비슷한 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영화 대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해시태그를 이제 less code more power라는 걸로 정해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파워 플랫폼이라는 그 도구가 있어요. 애저는 사실 클라우드가 3개가 있습니다. 애저는 크게 클라우드 플랫폼이 3개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 우리가 흔히 쓰는 이제 오피스 관련된 얘기들, 뭐 엑셀이라든가 워드라든가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클라우드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 마이크로소프트 365. 세 번째가 파워 플랫폼이에요. 파워 플랫폼은 뭐냐면은 이게 실제로 파워 플랫폼 자체만 놓고 따지면은 개발자들이 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로우 코드 내지는 노 코드 시스템이거든요. 코딩을 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냥 뭐랄까 레고 블록 쌓듯이 뚝뚝뚝 쌓아서 뭔가를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기획자들한테 왜 좋으냐면은 기획자들 분들은 뭔가 아이디어가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이제 그것들을 애플리케이션에 구현을 시키고 싶은데 나는 개발자가 아니니까 난 구현을 못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자, 이제는 이제 그런 익스큐즈가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워 플랫폼으로 뚝뚝뚝 해서 이거 이렇게 데이터 집어넣으면 이렇게 보이게 해주세요라는 걸 실제로 본인이 어떤 프로토타입이나 모크업을 만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인트로를 하면서 거의 오늘 지금 이 30분에 할 내용을 거의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선 퓨전 개발자가 뭐냐라는 것부터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퓨전 개발자라는 그 용어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언제는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퓨전 개발자는 이런 겁니다. 그 시티즌 개발자와 프로 개발자. 그럼 프로 개발자가 뭐냐? 그 이제 시티즌 개발자와 프로 개발자의 조합을 합쳐서 퓨전 개발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프로 개발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돈 받고 개발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돈 받고. 그러니까 돈을 받고 직업으로서 개발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프로 개발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반면에 시티즌 개발자분들은 나는 개발이 본업이 아니지만 개발이 재밌어. 그 취미로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본업은 개발자가 아니지만 뭔가 내 업무의 프로덕티비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취미로 개발하는 분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개발을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 가르쳐 시티즌 개발자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티즌 개발자분들은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개발을 하지 않아요. 굳이 막 개발 플랫폼이 막 복잡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그닥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막 비주얼 스튜디오, 우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VIM이나 EMAX나 뭐 서로 막 그거 싸우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시티즌 개발자는 굳이 그런 복잡한 거 필요 없이 코딩을 배우지 않고도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플랫폼이 있으면 되게 좋아해요. 그런 게 이제 실제로 이제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개발 플랫폼을 원하고 보통 시티즌 개발자들은 완전 컴맹은 아니고 뭐 엑셀이라든가 파워포인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업무 관련된 도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다룰 줄 알죠. 좀 자유자재로 다룰 줄 아는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시티즌 개발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요런 이제 해시태그가 있어요. 그 소셜 미디어 트위터라든가 많이 쓰시는 분들 보면은 트위터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 보시면 이 해시태그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해시태그로 검색을 해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만약 레스 코드를 별로 쓰지 않고도 내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좀 더 파워풀하게 만들 수 있다. 라는 의미에서 레스 코드, 모어, 파워라는 해시태그를 이제 쓰는데 한번 꼭 찾아보세요. 되게 재밌는 사람들 되게 많이 나옵니다. 야, 이런 것도 만들어 할 정도로. 자, 그렇다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파워 플랫폼이라는 걸 통해서 이런 4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게 파워 앱. 그다음에 두 번째 게 파란 게 파워 오토메이트. 세 번째 녹색이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 그다음에 노란색이 파워 BI. 이 4가지를 통틀어서 파워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중에서 파워 앱을 먼저 볼까요? 파워 앱은 일단 그 업무용 모바일 앱 같은 게 있잖아요. 업무용으로 쓸 만한 태블릿이라든가 모바일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업무용 앱을 굉장히 빠르게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파워 오토메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파워 오토메이트는 업무 자동화 관련된 어떤 쭉 워크플로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기보다는 내가 어떤 업무를 처리할 때 보면은 업무 시작부터 끝까지 한해 어떤 일련의 흐름들이 있어요. 뭐 어떤 파일을 열어서 뭔가 작업을 해서 여기서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 그다음에 그걸 이메일로 보내서 결제를 받고 뭐 처리가 되고 끝나면 뭐 이런 일련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 흐름을 가리켜서 워크플로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워크플로우를 자동화시키는, 개선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이 파워 오토메이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챗봇. 우리가 웹사이트 이렇게 방문해 보면은 이렇게 막 우측 하단이든 좌측 하단이든 어딘가 이렇게 봇이 땅 떠가지고 안녕하세요, 뭘 도와드릴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고객 상담 같은 걸 하는 게 이제 그게 이제 그 챗봇인데 그 챗봇을 굉장히 손쉽게 만들어줍니다. AI가 뒤에서 이제 백단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그 챗봇을 손쉽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바로 이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데이터들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다 분석을 해서 그 시각화해주는 그런 도구가 하나 있는데 그 파워 BI예요. 아까 저 와이너리 얘기하면서 시각화 도구 차트를 하나 보여줬잖아요. 그게 파워 BI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고 시각화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해 주는 게 바로 파워 BI인데요. 이 4개 그 파워 플랫폼 중에서 가장 사용하기 어렵다면 어려운 게 파워 BI고요. 왜냐하면 그 데이터 자체를 다룰 수 있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파워 앱과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 파워 오토메이션 3 가지 정도가 되겠죠. 그럼 이런 것들을 갖고서 우리는 인제 뭔가를 인제 만든단 말이에요.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예상 시나리오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예상 시나리오를 한번 해 볼까요? 자, 내가 마케팅 담당자다. 어떤 회사의 마케팅 담당자 라고 이제 가정을 할게요. 지금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일단은 그 기획자 커리어 패스를 가실 분도 계시고 개발자 커리어 패스를 가실 분도 계실 텐데 우선은 기획자 커리어 패스 가실 분이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고 치면은 이제 그랑가 좀 비슷하겠죠. 마케팅 담당자라고 얘기를 할 때 온라인 콘텐츠 마케팅을 한다. 뭐 기획의 어떤 하나의 역할일 수도 있으니까. 자, 내일 아침에 언론에 보도 자료를 배포하겠습니다. 라는 이제 딱 그 계획이 세웠어요. 내일 아침 7시야. 아침 7시에요. 그러면은 저는 아침 7시까지 7시 전이죠. 7시 전에 출근을 해서 자료 싹 준비하고 이메일 리스트 쫙 확인을 해서 7시 땡 하면은 쫙 이메일 보내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침 7시에 한다면은 그게 말이 아침 7시지 새벽 6시 막 내지는 5시 반에 나와야 될 텐데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굳이 내일 아침에 출근하지 않고도 나는 하고 싶어.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느냐? 일단 그 전날 퇴근하기 전에 그 보도 자료에 대한 컨텐츠를 일단 만들어 놓겠죠? 자, 만들어 놓고 원드라이브나 이런 데이터 어떤 이제 거기다 이제 저장을 시켜 놓습니다. 저장을 시켜 놨죠. 그다음에 딱 아침 7시가 되면은 땅 하고 이제 스케줄링 그다음에 이제 스케줄을 걸어 놓는 거예요. 파워 오토메이트. 이게 파워 오토메이트거든요. 파워 오토메이트 워크플로우로 쫙 스케줄링을 걸어 놓는 거예요. 맨 첫 번째 여기 보시면은 스케줄링 걸어 놓은 게 있죠. 딱 스케줄링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 전날 퇴근하기 전에 이미 원드라이브에다가 워드 파일을 저장을 해 놨어요. 이미 이제 그 워드 파일 자체는 보도 자료 내용 자체는 검수가 다 끝났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파일을 쫙 읽어 드려요. 파일 리스트를 쫙 읽어 드리고 그중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파일만 읽어 드립니다. 그렇죠? 읽어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을 이미 그 리스트로 만들어진 메일링 리스트로 해서 보내 버리는 거죠. 보내 버리고 나면은 끝이죠. 그러면은 저는 퇴근하기 전에 그 전날 밤 퇴근하기 전에 워드 파일만 제대로 딱 인제 결제 제대로 받아서 딱 저장시켜 놓고 그다음에 이 파워 오토메이트만 딱 셋업해 놓으면은 이것도 한 번만 셋업해 놓으면 되니까 한 번만 셋업해 놓고 맨 마지막에 인제 그 스케줄만 걸어 놓으면 되니까 셋업해 놓고 스케줄만 걸고 전 퇴근하는 거예요. 퇴근하고 그다음 날 아침 9시 뭐 나 어젯밤에 늦게까지 야근했으니까 한 10시 해 가지고 좀 편하게 출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미 아침 7시에 보도 자료는 다 배포가 된 상태고 완전 좋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삶이 편해지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뭘로 할 수 있다? 파워 오토메이트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아웃룩으로도 할 수 있지만 파워 오토메이트가 가진 장점이 있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이 하나하나가 중간에 어떤 그 중간에 스톱하는 지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메일을 보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 이메일을 보내기 위해서 아웃룩으로 보낼 수 있잖아요. 지금 아웃룩으로 보낼 수 있는데 아웃룩 예약 발행 기능을 한다고 이제 쳐보죠. 이건 굉장히 단순한 시나리오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제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보도 자료 초안을 썼어요. 초안을 쓰고 난 다음에 이 워크플로우를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초안을 썼어요. 초안을 쓰고 원드라이브에 저장을 합니다. 원드라이브에 저장을 하면은 그러면은 저장이 되는 순간 그거를 그 어떤 이벤트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 이벤트가 내 보스한테, 내 매니저한테 노티가 가서 그러면은 내 매니저가 그걸 읽어보고 좋네, 안 좋네 승인할 수 있는
그것도 있겠죠. 그쵸? 그럼 승인이 날라오면 다시 이 워크플로우로 다시 돌아와서 이 워크플로우가 다시 실행이 된다거나 하는 그 일련의 그 과정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일련의 과정들을 예전에는 내가 일일이 들고 자 과장님 제가 초안 썼으니까 한번 보세요. 이메일 보내고 다시 수정하고 이제 승인 받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하나 다 순서를 밟아가야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이 이런 파워 오토메이트라는 워크플로우 자동화 도구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은 그 모든 스텝들이 다 자동화가 된다는 거죠. 딱히 중간에 내가 뭔가를 할 일이 없어요. 만약에 그 결제를 안 해주면 그때 가서는 내가 이제 뭔가 수정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그 드래프트가 뭐 마음에 안 들면 수정을 해야 되는 작업이니까 그건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승인하는 그런 절차라면은 그런 그 이 일련의 과정을 해놓으면은 딱히 어딘가에 사람인 손이 수동으로 들어갈 이유가 많이 없다라는 거죠. 매니저는 버튼 한 번만 눌러주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니까. 그게 좀 더 복잡한 실무 시나리오로 돌아가면은 훨씬 더 복잡한 그 예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좀 설명이 되셨나요? 네. 자, 그리고 그럼 다음 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내가 파이낸스 팀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재무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재무부서는 매 월말에 항상 그 월말 그 결산 자료 같은 걸 취합을 해서 쫙 배포를 하잖아요. 부서별로 월간 결산 자료를 빠르게 취합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 과정을 과연 자동화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죠. 그 예를 들자면은 일반적인 워크플로우라고 따지면은 자, 재무부서에서 쫙 각 부서의 장급이나 아니면 그 실무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이메일을 쫙 보내겠죠. 자, 월말 결산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몇 월 며칠까지 이 자료를 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하면은 몇 월 며칠까지 보냈어. 만약에 안 보냈으면은 또 이제 막 닥달해가지고 이제 받겠죠. 받아서 자료를 다 취합한 다음에 자, 지난달에 그 결산 자료입니다 하고 다시 또 이메일로 쫙 모든 부서별로 이제 통합한 자료를 해가 다시 배포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작업들이 이메일을 주고받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다면 조금 이걸 자동화를 시켜보자. 이런 거죠. 이미 어떤 각각의 부서에서 특정한 작업, 특정한 폴더로, 특정한 그 원드라이브 폴더로 자기네 결산 데이터를 딱 형식에 맞게 지정을 해서 거기다 딱 집어넣었어요. 딱 집어넣었다면은, 자, 내가 재무부서 담당자라면은 이런 파워앱을 만듭니다. 파워앱을 만들어서 여기 딱 버튼 있죠? 여기 딱 버튼 있어요. 여기 버튼. 딱, 자, 레포트 만들어주세요. 제너레이트 레포트 버튼 딱 누르면은 얘가, 자, monthly finance report라는 요 파워 오토메이트를 실행을 시켜요. 그 파워 오토메이트는 이렇게 되겠죠. 파워 오토메이트에서 실행이 됐단 말이에요. 실행이 돼서 그러면 이제 지정된 폴더에 이제 뭐 모든 결산 자료가 각 부서별 결산 자료가 다 있을 테니까 자, 그거를 싹 돌아가면서 하나씩 읽어드리고 그렇죠? 읽어드려서 그거를 엑셀 파일, 그 새로운 엑셀 파일로 다 취합을 하는 거죠. 애그리게이션을 시킨 다음에 그거를 다시 이제 각 부서로 지정된 부서로 보내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물론 중간 단계에 조금 더 이제 복잡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단순화시킨 작업이고요. 아까 이제 그 보도자료 뿌리는 거랑 비슷한 이제 역할이라고 하시면 될 텐데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자유롭다기보다는 자동화가 되는 거잖아요. 일일이 엑셀 파일 하나하나 열어서 복붙해가지고 새로운 그 결산자를 만들 필요가 없이 그냥 여기서 그 자동화 시키는 거죠. 파일 읽어가지고 어차피 그 결산자료 포맷이 딱 돼 있으니까 특정한 셀만 참조하면 거기에 다 값이 내가 원하는 값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다 여기서 알아서 그 결산해주는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간단히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 인해 며칠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이것만 하면은 몇 분 안에 다 끝날걸요? 그러면은 남는 시간에 나는 조금 더 내가 원하는 그 다른 업무에 조금 더 그 투자를 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생산성이 올라가겠죠. 요런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다른 시나리오를 볼까요? 자, 고객 서비스 부서에서 일을 합니다. 이제 그 CS 센터 같은 거 있잖아요. 고객 상담 센터. 자, 거기서 이제 저는 그 고객 상담 센터의 매니저라고 했을 때
자, 고객 상담 센터를 자, 24시간 24/7으로 돌리고 싶어요. 근데 사람을 쓰게 되면은 업무 시간 지나면 맨날 전화하면은 자, 업무 시간이 종료돼서 우리 고객 상담 스타일 시간은 아침 9 시부터 저녁 6 시까지입니다. 뭐 이렇게 자동응답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언제든 누군가가 인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야간조가 있어서 야간 응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또 인제 야간 그 수당 같은 걸 더 줘야 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또 그래 비용을 들여야 되나?' 이렇게 될 텐데 그러지 말고 챗봇 서비스를 만드는 거죠. 챗봇 서비스를 만들어서 붙이면은 거기서 다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요게 인제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 화면인데 여기 보시면은 인제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붙여 놓으면은 내가 "하이." 하고 인제 물어보면은 "난 누구야." 막 이렇게 해서 쫙 해서 "자, 나 뭐 좀 사고 싶은데." 그러면은 "아 그래? 그러면은 너가 물건을 주문할 때 도움을 줄게. 자, 어떤 게 될까?"라고 해서 쭉 얘기하는 거죠. 그쵸? 이건 제가 그냥 심심해서 만들어 본 건데 제가 한국말로 해볼 걸 괜히 영어로 만들어 놨네. 이렇게 돼서 하니까 영어로 나왔는데 그러면 요런 그 챗봇의 응대 요런 응대들이 있잖아요. 이 응대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이제 해 놓는 거죠. 내가 그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위해서 가장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을 만한 가장 최적의 대답들을 이렇게 리스트로 쫙 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 놓고 나면은 그러고 나면은 백단에서 AI가 그거를 이제 질문을 보고 질문에 대해서 인제 그거를 분석을 하겠죠. 분석을 해서 '아 이 내용은 이 질문은 요 토픽 첫 번째 토픽에 해당하는 거니까 요런 대답을 해 주면 되겠구나.'라는 거를 여기서 결정을 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할 거는 이 데이터들을 제공을 해 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데이터를 제공만 해 주면은 그러면 AI가 분석을 해서 최적의 응대를 여기서 만들어 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이 고객의 질문 리스트 그리고 고객 질문에 대한 대답 리스트를 얼마나 제대로 만들어 놓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겠죠. 이제 그거는 인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고렇게만 만들어 놓으면은 이런 인제 챗봇 서비스가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자, 또 하나는 이제 내가 뭐 아이키아라든가 아니면 코스트코라든가 이런 창고형 매장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서 나는 인제 거기서 인제 매장 디렉터예요. 네, MD예요. 자, MD인데 고객들이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막 지름신이 막 올라와서 마음 놓고 지를 수 있게끔 매장 재배치를 막 하고 싶습니다. 레이아웃을 재배치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재배치를 실제로 해 놓고 이렇게 봐야 될까? 아니면은 가상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상으로 일단은 레이아웃을 잡아 놓고 그거를 나중에 실제로 디플로이를 하는 그런 거를 해볼 수 테스트를 해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을 텐데 가능합니다. 자, 가능해요. 자, 지금 이걸 보시면은 이게 그 믹스드 리얼리티라는 건데 파워앱으로 구현을 한 거예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제 보이시죠? 파워앱으로 딱 이렇게 하면은 내장에 지금 뒤에는 이제 실제 배경이에요. 실제 배경이고 딱 가상으로 어떤 아이템이 딱 셋업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렇게 이렇게도 돌려보고 저렇게도 돌려보고 하면서 요쯤에다가 요런 거를 배치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거를 대충 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상현실과 조합을 해서 뭔가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뭘로? 파워앱으로.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딱히 한 게 없어요. 그냥 그 아이템만 타일만 뜩 갖다 붙인 게 전부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사실 굉장히 몇 가지 사례에 불과해요. 제가 지금 기획자들을 위해서는 딱히 예를 들진 않았지만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과연 앱으로 구현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 굉장히 개발자들 붙어 가지고 해야 되고 몇 개월이 걸리고 하는 프로젝트인데 이거를 위해서 기획자들은 과연 무슨 코딩을 했을까요? 사실 코딩한 게 별로 없어요. 코딩한 게 별로 없습니다. 이런 코딩 없이도 앱을 만들었고요. 내가 웹 서비스 기획자라고 할 때 그러면 우리 웹사이트 아니면 그 모바일 앱 내지는 태블릿 앱을 개발을 할 때 레이아웃이 이렇게 생겼고 내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런 액션이 나와야 된다. 라는 것들을 이 파워 앱으로 만들어서 보여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파워 앱을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뒷단에서 어떤 게 막 실행이 돼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파워 앱을 파워 오토메이트로 연동을 시켜서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그 일련의 과정에서 그냥 단순히 그 컨트롤만 왔다 갔다 하고 클릭만 했을 뿐이지 딱히 뭔가를 한 게 없단 말이에요. 코딩 없이 만들었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들이 했다는 얘기는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간단한 데모 동영상 잠깐 보여드릴게요. 간단한 데모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링크 한번 가보시고요. aka.ms/alice/powerapps-demo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제가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요거를 지금 보여드리긴 좀 애매할 것 같고 제가 여기다 링크를 좀 쳐드릴게요. ka.ms/alice/powerapps-demo 요거는 작년에 글로벌 애저 부트캠프에서 제가 발표한 부분인데요.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은 제가 파워앱으로 그 얼굴 인식하는 앱을 만들었어요. 파워앱으로 얼굴 인식하는 앱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여기서 뭘 하나 훅 띄워서 보여야겠다. 그래서 으이크. 소리는 아마 제 컴퓨터에서 소리가 아마 안 나갈 거예요. 안 나기 때문에 한번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 화면 보이시죠? 자, 화면 보이실 텐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파워앱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파워앱에서 제가 뭘 했냐면은 여기서 한번 보세요. 카메라 그냥 이렇게 뚝 컨트롤 갖다 놓고 칸타 놓으면은 그냥 바로 화면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미지 컨트롤 갖다 놓고 뭘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버튼 몇 개를 갖다 집어넣는단 말이죠. 토글도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버튼도 놓을 겁니다. 이렇게 버튼을 놔요. 그럼 제가 지금 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보시면은 코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마우스 버튼 클릭 해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불가하단 말이죠. 그러면은 제가 했을 때 여기서 여기서 보시면은 카메라를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그럼 제가 여기서 했던 걸 보시면은 지금 뭔가 여기서 값을 엑셀 함수 쓰듯이 수정을 하고 있죠. 그렇죠? 엑셀 함수 쓰듯이 값을 수정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해주면은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요 토글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토글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화면이 비디오가 나왔다가 사라졌다가 나왔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사실 이거를 코딩으로 구현을 하려면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단순히 마우스 클릭 몇 번만으로 이게 해결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는 게 바로 파워앱이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별도의 코딩을 배우지 않고서도 하실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굳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높은 수준의 코딩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획자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개발자로서 뭔가 간단하게 POC를 만들고 데모를 구현해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빨리 만들어서 보고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이제 원래대로 뭔가 원래 애플리케이션에 적용을 한다거나 하는데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요즘 광고 나오던데? 야, 나도 했어. 너도 할 수 있어. 이거 광고 나오던데. 자, 그래서 시간이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다 된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한번 파워 플랫폼 관련해서 읽어보시라고 링크를 드릴게요. 자, AKA-MS. 저 안에 넣는 언어는 딱히 없고요. 카메라 밸류 값을 넣은 거죠. 그렇죠. 카메라 요거는 그냥 엑셀 함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편해요. 그래서 딱히 언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함수 쓰시는 겁니다. 비주얼 베이지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비슷하죠.
비주얼 베이직이랑 비슷한데 비주얼 베이직도 조금 더 안쪽에 막 코딩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를 클릭하면은 뭘 어떻게 해서 해라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정도까지도 아니라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그 링크를 여기서 이제 적어 드릴게요. aka.ms/alice/powerapps 그다음에 aka.ms/alice/powerautomate. 자, 요 두 군데 꼭 가셔서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아, 얘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라는 개념을 한번 잡아 보시고 꼭 한번 그 남는 시간에 해 보시고 아까 이제 보여 드렸던 그 런 사이트 있잖아요. 런 사이트 가면 파워앱스랑 파워오토메이트 사이트 있으니까요. 그 있으니까 모듈이 있으니까 꼭 한번 해 보시고 만들어 보시면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파워 플랫폼이 퓨전 개발자를 만든다라는 두 번째 세션을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했는데, 자, 앞에 세션 그리고 두 번째 세션 요 두 개를 통틀어서 1시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얼마만큼 여러분들께 그 전달을 해드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지만 그 1시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애저 클라우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좀 더 많이 생기시고 아, 애저 클라우드에서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좀 좀 더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